오늘의 주인공은 매튜입니다. 매튜는 1984년 8월 20일 부모님 레이먼드와 진 사이에서 태어났고 5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애리조나 투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로 묘사되었지만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항상 믿을 수 있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다 레슬링에 흥미를 가지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학업보다는 레슬링을 계속하고 싶어서 푸마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했어요. 2011년 26살의 매튜는 25살의 조지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흔히 말하는 정반대의 끌림이었어요. 조지나는 매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낯을 가리는 면은 전혀 없었죠. 두 사람 모두 투손에서 자랐지만 성장 배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매튜는 사랑과 친절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 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어요. 반면 조지나는 어릴 적 가정폭력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2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이혼했고 아버지는 나중에 감옥에 가게 돼요. 이후 어머니는 재혼했는데 새아버지는 조지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훨씬 더 잘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학교 생활 중에도 조지나는 축구, 드럼, 합창단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성적도 좋았지만 고등학교 마지막 해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0에서 100까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추락이었어요.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에 심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4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끝에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상을 회복했고 24살이 되었을 때 다시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죠. 그때 매튜를 만나게 됩니다. 매튜는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백마탄 기사 같은 존재였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2011년에 만나 2013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죠. 결혼 후 곧 아이를 갖게 되고 이들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시작해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건 매튜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매튜는 3시간 거리인 모렌지 구리광산에 취직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사포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사포드는 투손에서 북쪽으로 3시간 그리고 직장과는 40분 거리였는데요. 언뜻 보기엔 그리 멀지 않아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 평생을 투손에서 보냈고 가족과 친구 모든 관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라는 선택은 엄청난 희생이었죠. 2014년 조지나는 첫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아기가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나 병원에서 몇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결국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신하게 됩니다. 1년 뒤에는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이 임신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2017년 세 번째 임신 당시 집안 분위기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매튜와 조지나 두 사람 모두 너무 지쳐 있었어요. 매튜는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일했고 조지나는 임신한 몸으로 두 아이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고갈된 상태였죠. 서로를 향한 짜증과 다툼은 계속 늘어났고 이 모든 압박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6년간 함께한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어요. 이혼 서류를 낸 뒤 2017년 12월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혼 자체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어요. 법원에서는 자녀 양육권을 50대 50으로 나눴고 조지나는 투손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고 매튜는 현재 살고 있는 사포드에 남아 광산 일을 계속했어요.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였기에 충분히 오가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매튜는 가능한 한 평화롭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어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차분하게 정리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조지나는 달랐어요. 매튜가 아이들을 보러 올 때마다
항상 불만을 표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방해하려고 들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간섭하려 했고 아이들 앞에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곤 했죠. 그러는 사이 매튜는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연인은 같은 광산에서 일하는 동료 니콜이었어요. 이 둘은 매튜와 조지나가 공식적으로 이혼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 매튜가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말했어요. 건강해졌고 표정도 밝아졌고 무엇보다 니콜과의 관계는 건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지나와 함께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모습이었죠. 조지나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빠르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양육권 문제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튜가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는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매튜는 꿋꿋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는 니콜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2020년 3월 17일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어요. 매튜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에 무척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결혼식은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아침 지역 소방서장이 애리조나를 가로지르는 긴 도로 중 하나인 191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호스슈 커브라고 불리는 지점을 지나며 한 검은색 쉐보레 타우 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나 싶어 차를 살펴보러 다가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운전자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의식이 없었고 얼굴 한쪽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그는 이미 숨져 있었고 머리에는 총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차량 외부에는 유리 파편과 총알 자국이 가득했고 그 흔적은 모두 차량 외부에서 내부로 향한 총격임을 보여주었어요. 클리프턴 경찰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고 상황을 살펴본 탐정 에릭 앨리스는 단순한 도로 분쟁이 아니라고 직감합니다. 차에 박힌 총알의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건 분명 감정이 실린 철저히 계획된 범죄처럼 보였죠.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신분증을 통해 그는 35세 매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시관은 매튜가 구권총에 의해 머리에 3발의 총을 맞았다고 밝혔고 현장에서는 단 하나의 탄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범죄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어요.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 앞에 매튜의 약혼녀 니콜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수사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고 매튜의 가족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시점이었죠. 수사관들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이 매튜와 관련된 걸 알았느냐?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니콜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매튜는 그날 새벽 4시에 출근했고 자신은 5시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같은 경로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출근길에 도로 옆으로 빠진 검은 SUV 차량을 보고 그게 매튜의 차와 너무 닮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확신이 없어서 그냥 출근을 했고 회사에 도착했는데 매튜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의 이상함을 느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이 도착한 상황이었고 수사선이 쳐져 있었죠. 이때 경찰은 그녀에게 매튜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불과 2달 후 결혼할 예정이었던 약혼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확인한 니콜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슬픔에 잠긴 그녀였지만 경찰은 그녀 또한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었죠. 그녀의 차량을 촬영하고 지문과 DNA, 총기 잔여물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니콜은 매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매튜와 조지나 사이의 양육권 분쟁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망 6개월 전 조지나는 매튜에게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항암 치료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상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죠. 매튜는 당연히 그녀를 돕고 싶어 했고 가능한 책임을 나눠 가지려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지나의 저항이 심했습니다. 면접권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고 여기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격화된 겁니다. 니콜도 결국 상황을 보다 못해 개입하게 됩니다. 매튜와 함께 조지나의 집으로 찾아가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조지나는 니콜의 얼굴을 때립니다.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었고 조지나는 이후 매튜와 니콜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해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근거 없음이었고 오히려 조지나가 니콜을 폭행한 정황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일 전인 2020년 2월 5일 매튜는 아이들의 전적인 양육권을 요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요. 그는 조지나의 정신적 상태를 우려했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양육권 재판 날짜는 바로 그가 사망한 다음 날인 2월 11일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조지나를 주요 용의자로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경찰은 지역 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습니다. 한 목격자가 사건 당일 근처를 지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봤다는 것이죠. 그는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 옆에서 하얀색 세단 차량이 유턴한 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타이어 펑크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건을 접하고 나서 보니 뭔가 이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도 등장합니다. 그는 출근 중 매튜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고 매튜가 속도를 높여 시야에서 사라진 뒤 펑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매튜의 차량을 다시 따라잡았을 때 도로 밖에 멈춰 있었고 그 앞에는 또 다른 하얀 세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는 갑자기 유턴을 하며 현장을 빠져나갔죠. 두 명의 서로 다른 목격자가 동일한 차량, 즉 하얀 세단을 목격한 겁니다. 이제 경찰은 이 차량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니콜이 입을 열죠. 며칠 전 매튜가 아이들을 보러 조지나 집에 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매튜의 차량과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더란 겁니다. 니콜은 매튜에게 그 사람 차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고 매튜는 그 사진을 니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차량은 바로 하얀 세단이었습니다. 니콜이 제공한 사진을 바탕으로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고 그 차량은 에두아르도와 그의 할아버지 사무엘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차량은 에두아르도의 것이었지만 명의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 에두아르도는 이미 경범죄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어요. 이를 이용해 푸마 카운티 보안국은 그가 있는 집으로 가 그를 체포합니다. 집 앞에는 흰색 캐딜락 세단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목격자들이 말한 차량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수사관들은 곧바로 에두아르도를 신문합니다. 그는 전날 밤과 사건 당일 새벽에 친구 집에 들렀다가 오전에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합니다. 조지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친구 사이였고 한 달 정도 잠깐 만났지만 잘 안 돼서 끝났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조지나로부터 매튜에 대해 듣긴 했고 아이들 관련 문제도 알고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매튜의 차를 왜 사진 찍었나? 에두아르도는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며 말을 흐립니다. 그러다 수사관들이 강하게 압박을 가하자 에두아르도는 아침에 할아버지가 뉴스에서 이 사건을 받고 내가 관련됐을까봐 걱정하며 말했다고 이상한 진술을 꺼냅니다. 경찰은 그 말이 너무나 이상했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이른 시간에 매튜가 사망한 걸 알았을까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말은 오히려 알리바이를 깨버립니다. 경찰은 할아버지 사무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어젯밤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말하죠. 오후 1시에 나갔고 다음날 아침 8시나 8시 반쯤 돌아왔어요. 이 진술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오전 5시 시간대와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경찰은 확신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바로 이 남자야.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색영장이 떨어지자마자 에두아르도의 방을 철저히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9mm 루거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하게 돼요.
총기 탄창엔 4발이 남아 있었고 현장에서 매튜에게 향해 발사된 탄환수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총은 곧바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고 동시에 경찰은 에두아르도를 살인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이때는 매튜가 사망한 지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은 2월 13일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다. 그들은 확신했죠. 조지나가 배후에 있다. 그래서 조지나를 다시 불러 좀 더 공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비협조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에두아르도를 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 못한다고 했고 질문을 받다가 결국 더는 말하지 않겠다며 인터뷰를 중단합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증거 분석을 위해 압수되었고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지나가 앓고 있다고 주장한 암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매튜에게 치료도 안 되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보낸 사진조차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였어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조지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암 이야기는 오직 매튜가 아이들을 보는 걸 막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던 거죠. 심지어 매튜의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도 매튜를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여러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제 경찰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조지나는 단순히 불만을 가진 엄마가 아니야. 이 모든 계획의 조종자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0년 2월 25일 조지나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수사관들도 경악할 만큼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 메시지들은 조지나와 에두아르도 사이에 오간 것이었고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튜의 살인을 공모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죠. 우선 에두아르도는 매튜를 스토킹하고 있었어요. 2월 7일, 그러니까 매튜가 살해되기 불과 3일 전 그는 조지나에게 오늘 밤 내내 매튜 집 앞에 있었는데 못 봤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니콜의 집 주소와 그녀가 어떤 차를 모는지도 조지나가 직접 알려주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2월 9일 살해 전날의 문자였어요. 조지나는 에두아르도에게 양육권 재판이 곧 있어. 확실히 끝내줘야 해라고 보냅니다. 이에 에두아르도는 나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망설이자 조지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떤 남자인지 보여줘.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문자가 등장해요. 에두아르도가 끝나면 너한테 알려줄까? 라고 묻자 조지나는 누가 말해주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으면 되라고 답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살인 짓이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슬퍼하는 연기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메시지들이 오간 지 단 10시간 만에 매튜는 살해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다음 날인 2월 26일 조지나를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체포되기 직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체포 후에도 침묵을 유지했어요. 곧이어 에두아르도의 방에서 발견된 권총도 감정 결과 매튜를 죽인 그 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랬어요. 에두아르도는 사건 당일 새벽 매튜가 지나갈 경로에 미리 숨어 있다가 그의 차량이 다가오자 차 옆에 붙어 총격을 가했고 총에 맞은 매튜는 도로를 벗어나 도랑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에두아르도는 재판까지 가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유죄를 인정하고 2급 살인과 폭행 혐의로 총 33년 9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지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죄를 인정한 순간 사실상 그녀와의 공모도 인정한 셈이 되었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동기가 없었을 테니까요. 조지나 역시 결국 2020년 11월 유죄를 인정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정신적 문제와 어려운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모든 태도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매튜의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매튜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안아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이 셋은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빠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엄마라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되겠죠.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새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은 이제 부모 모두를 잃은 채 세상과 맞서야 하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